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1월 25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훈식입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쓴 명저 노예의 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부여되기만 하면 자의지길 수 없다는 믿음을 정당화할 근거는 전혀 없다. 쉽게 말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도 자의지길 수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통치자가 자의적인 통치를 보이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 서울고검 기자실에 나타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징계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에 감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참 놀랍습니다. 기어이 추 장관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녀는 브리핑을 마친 뒤에 해임 건의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 발언 즉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대로 지난 17일이죠. 추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었습니다. 윤 총장은 당연히 그 대면 조사를 거절했죠. 그리고 19일 오후 2시로 대면조사를 통보한 법무부는 막상 그날 감찰조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3차례나 발동하면서 윤 총장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만들었죠. 그 뒤에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까지 밀어붙이자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직무에서 기습적으로 배제가 되어버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한 말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이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감찰에 더해 조사 불응 등을 근거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것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윤 총장이 밝힌 바처럼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로서 헌법기관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이 기소권을 준 검찰의 수장이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검찰총장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추 장관이 자유로 이를 해임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검과 법무부, 더 정확히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누가 죽을까요? 이 싸움은 분명히 권력의 편인 추 장관이 먼저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어쨌든 검찰총장도 검사인데 검사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겠죠. 검사징계위가 열리려면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죠. 그리고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실상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뜻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 윤 총장의 징계까지 우선은 윤 총장이 회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 사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전에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추 장관의 발표 뒤에 강민석 대변인이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게 발표 직전에 받을 보고입니까?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처럼 달랐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반응은 이렇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 아마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 정치인 이낙연에 실망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는 왜 당파적 사고에 사로잡혀 한 발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추미애 장관에 벌려온 폭언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녀의 오만한 은행은 그렇다 쳐도 그녀는 검찰 인사를 전행했다는 지적을 무수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과 대립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이다시피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용했습니다. 많은 법조인이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도 그녀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결정하고 이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표는 지금 충격과 실망을 누리기 어렵다면서 윤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무장관, 없을 무자를 썼군요.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 주 대표는 직설적으로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급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짚겠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몰락할 때 나타나는 징후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정이 무너지는 것, 또 하나는 세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질 때 언제나 군정과 세정이 문란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바꾸고 말하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때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세정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깃털입니다. 그래서 선진민주정에서는 탈세를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율을 정하고 조세를 부과할 땐 신중을 기합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도 평의회의 동의가 없는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미국 독립전쟁도 영국의 일방적인 조세 부과에 저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조세의 저항은 곧 체제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조세일수록 국민이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세금은 곧 악정의 상징입니다. 공자시대에 한 여인이 범의 남편과 자식이 물려 죽었으면서도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이곳은 나쁜 정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바로 그런 악정이 범보다 더 무섭다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 정부를 범보다 무서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미 텅 비었는데 빚을 내어 온갖 선심을 다 썼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돌봄수단까지 마구 뿌리댄 것이 대표적이죠. 야당은 그 금권 선거를 막기는커녕 포퓰리즘에 편승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대로 대참패입니다. 문 정부는 그러고도 국난의 경제를 다시 살린다는 명분으로 내년 예산을 무려 556조나 되는 초거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문 정부가 끝나는 2022년엔 정부 부채만 1100조를 넘습니다. 그렇게 빚을 늘려가면서도 돈이 모자라니 문 정부는 세금을 올립니다. 문제는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는 것이죠.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이미 1700조에 이릅니다. 넘치는 유동성이 곧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은 넘쳐나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니 소비가 늘 턱이 없고 세금을 더 쥐어 짤고 또 마땅치 않게 됐습니다.
원래 조세지양이 적으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다 줄어들고 있으니 가장 만만한 세원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왕창 올리기로 한 것이죠.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면 그만이니 말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인데 서울은 14.73%입니다. 그런데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등의 30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싼 집을 가진 숫자는 얼마 되지 않으니 집권 여당으로서는 세금을 이렇게 올려도 상관이 없겠죠. 뒤가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다 세금의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85%에서 5%를 더 올려 90%가 됐습니다. 문제는 공시지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걸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기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는 몇 %밖에 되지 않으니 그 저항은 그리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원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세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종부세든 무슨 세금이든 세금은 가급적 증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 노인들을 비롯해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줄여놓았으니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부됐습니다. 언론마다 아주 비중 있게 다루더군요. 거의 모든 언론이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부세를 얻어맞은 시민들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집 가지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보다 종부세가 7배가 나온 경우도 있고 은퇴 노인을 궁지로 몬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에만 그 대상자가 20만 가구에서 올해 28만 가구로 늘었다고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59만 5천 명에서 올해 20만 명 가까이 늘어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종부세는 4조 원을 넘게 그친다고 하는군요. 서울은 이제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 과세권이 됐습니다. 몇 년 전까지 종부세와 거리가 먼 지역도 올해는 대부분 대상 지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기에 대한 세금이 안 되는 겁니다. 주택 공시가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1주택도 9억 원 이상은 종부세 대상인데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20만 3,174 가구에서 올해는 28만 1,033 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금천구 등 6개 구만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없습니다. 결국 종부세는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에게는 직격탄이 됐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즐길 사람들을 정부가 강제로 하우스푸어로 만든 겁니다. 그걸 피할 방법은 공자시대처럼 산골로 어디 외진 곳으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겠죠. 이런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남들처럼 흥청망청 서지 않고 근금 전략에서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대비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큰 세금 폭탄이 투하된다고 합니다. 올해 종부세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까지 치솟습니다. 2배가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매년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문정부는 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세를 누가 올린 것일까요? 공시가격이 높아져 세금이 오르고 덩달아 집값이 오른 게 아닌가요? 현재 시세 반영률은 9억 원 이상은 평균 72.2% 그리고 9억 원 미만은 68.1%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 혹은 내후년이면 서울 시민들은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체감할 것입니다. 범보다도 무섭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범은 피할 수 있지만 세금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양도소득세 역시 징벌적이어서 집 가진 이들이 세금 지옥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을 팔 방법도 없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현상입니까? 이런 세금 지옥이 시장을 더욱 왜곡시킨다는 뻔한 사실을 권력은 왜 모르는 걸까요?
그래서 집값이 잡히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이 정부를 비꼰 글들은 인터넷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정부가 세금 걷어내고 일부러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모 어묵이라는 별명의 인터넷 주부 농객이 있더군요. 그분이 쓴 글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세금을 쓸어담아 좋고 비싼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계속 여당 지지자로 남는데 정부가 왜 굳이 집값을 잡겠느냐. 정말 전국을 찔렀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지 거의 3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CNN은 미국 연방정부청 GSA가 미국 시간으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에 공식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통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터진 특보였죠. 트럼프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GSA 청장에게 정권 이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며 취한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 재밌더군요. 우리의 소송은 강력하게 진행되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GSA 머피 청장이 괴롭힘을 당했고 협박과 학대를 받았다고도 썼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사실상 뺏기를 든 것은 지난 20일 조지아주가 재검표 끝에 바이든의 승리로 선거 결과를 공식 승인한 데 이어서 이날 23일 미시간주가 다시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승리를 바꿀 곳이 없었죠. 이제 하나 남은 펜실베니아주도 곧 바이든이 승리한 선거 결과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었으니 트럼프로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보다 앞서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이 블링컨은 바이든의 분신으로까지 불리는 최측근이라고 하는군요. 블링컨은 동맹복원 그리고 다자주의 중시라는 바이든의 외교안보 공약 수립을 총괄지휘해 왔습니다. 우리에겐 거의 한반도 정책이 궁금한데 그는 북한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다자공조를 통한 압박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이 놀랍게도 이번 재난지원금 주장을 한 곳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은 23일 당 비대위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킨 후 1월에 또다시 모양산악계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정부의 신뢰 문제도 생긴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가 추경을 할 텐데 모양산업원이 미리 예산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죠. 이분 정말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 걱정까지 하니 말입니다. 정부는 지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추경을 논의하기에도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데 여당은 소극적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2차 추경에도 아직 쓰지 못한 돈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재난지원금 주장이 선수를 쳤다기에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꼭 자책골을 넣은 기분입니다. 도대체 그가 기본소득제라는 사고를 부리지 못하면서 명색이 보수 야당의 당대표 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